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을 위한 현대사 강의, 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우리는 단일 민족일까요? 네. 아니요. 우리는 다 단일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언젠가부터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반론도 펴질 않아요. 그래서 단일 민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니다라는 식으로 책에도 실어야 된다. 근데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책에 실렸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단일 민족이 아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라고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교육을 하고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게 크고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근데 우선 우리가 단일 민족에 대한 오해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단일 민족 100% 혈연으로 되어 있다. 이런 단일 민족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뭐 베트남 처녀들 오고 뭐 이렇게 오고 필리핀 사람들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단일 민족이 흐트러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피는 굉장히 많이 섞였어요. 자, 우리나라에는 성씨가 275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래의 성이 136개나 돼요. 40개는 신라시대 때, 60개는 고려시대 때, 30개는 조선시대 때 귀화를 한 겁니다. 조선시대에 하면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은둔의 나라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40개 성이나, 30개 성이나 귀화를 했어요. 자, 고려 초기에 100년 동안에, 100년 동안에 17만 명이나 귀화를 합니다. 당시 인구가 23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면 14% 가까이 되는 셈입니다. 지금 우리 외국인이 우리 귀화한 사람이나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몇백만? 예, 한 200만 이 정도로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10% 안 되는 거죠. 딱 5천만이라고 치면 이제 북한은 남한만 얘기하면은 5천만이 좀 넘죠. 네. 4%가 200만이죠. 예,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그 비중의 사람이 고려 초기 때 귀화를 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왜 단일 민족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옛날부터 단일 민족은 아니었느냐? 자, 우리 민족은 다민족이나 다문화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서 다 우리 민족으로 동화시킨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나라에 소수민족 없지요. 여러분들 요즘 뉴스에 매일 나오는 미얀마 같은 경우에 민족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정부가 인정하는 민족만 135개. 물론 대다수는 범아민족입니다. 근데 그 외에 아주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온 로힝야족도 있고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보통 생각하는 베트남이 있죠. 베트남은 단일 민족이냐? 베트남의 소수민족이 그 언어만 해도 사용하는 언어가 공용어는 베트남어인데 55개나 있어요. 거긴 그 산간지역이나 이런데 소수민족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소수민족이 있어요? 제이야, 사실은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나 사실은 말갈족이야. 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없어요. 우리는 소수민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근대사회 이후에 세계화가 이렇게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류가 옛날에 비하면 훨씬 많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냥 체류하다가 가는 사람, 뭐 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좀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쭉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소수민족을 이루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단일 민족이 아닌 거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뭐 어디서 살든, 뭐 요즘 많이 집결해 사는 안산, 또 뭐 대림동 뭐 이런 데들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마
한국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단일민족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아까 그랬죠? 그리고 순식간에 사람들이 그걸 진실로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 이겁니다. 그런데 또 그렇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평양의 대중들, 군중들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5,000년 동안 함께 살았고 70년 동안 헤어져 살았다. 그런 얘기했죠. 그럼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 단일민족 아닌데 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수구세력 보수세력도 그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또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가거든요. 자, 그 이유는 뭐냐? 일단 단일민족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래요. 혈통만 생각해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현대 들어서 민족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꾸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혈통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사람이 배타적이 되죠. 그죠? 그런 생각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그 민족을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그 기억나요? 무슨 주의, 그런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이념, 생각이라고 그랬죠? 민족주의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뭐냐? 세계화에 역행한다 이거예요. 세계화에 과연 민족주의가 역행하는 거냐? 베트남의 그 최고 지도자 누구예요? 호치민, 그죠? 우리 이제 호지명이라고 불렀었는데, 물론 호치민이지.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레닌의 뒤를 이어서 소련에서 레닌의 뒤를 이은 지도자 스탈린이죠. 스탈린하고 호치민하고 만났어요. 스탈린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스탈린이 호치민은 공산주의자였는데 공산주의 운동을 하면서 민족주의자들과 같이 해서 베트민 이걸 이제 결성해서 운동을 했는데 스탈린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민족주의자로 언제까지 남아있을 것이냐, 국제주의자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은 공산주의 이론은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기본이 뭐예요? 민족주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이론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만국의 노동자예요? 단결하라. 그치? 민족이라는 걸로 자꾸 이게 노동자들끼리 분열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어느 정도 통해요. 그죠?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야. 그래서 스탈린은 뭐냐면은 자, 소련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주의로 나가야지 자꾸 베트남 뭐 민족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걸로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호치민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나는 민족주의자로 국제주의자로 남을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는 대립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세계화에 역행한다는 소리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전체주의나 파시즘의 이론적 토대가 된다. 자, 민족을 자기 민족 제일주의로 생각하다 보면 잘못하면 그렇게 될 경우도 있어요.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국주의죠. 제국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뭐하러 자꾸 이렇게 혼동을 시킵니까? 그죠? 제국주의예요. 또는 제국주의 하수인들입니다. 제국주의 하수인들. 그래서 스페인의 프랑코라든가 등등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누구? 박정희. 자, 박정희가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파시즘이 됐냐? 천만 말씀입니다. 그런 민족주의자가 아니에요. 뒤에도 다시 나오겠지만. 그죠? 그는 친일파예요. 그리고 민족주의를 주로 압살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때문에 민족주의가 전체주의 파시즘이 이론적 토대가 된다는 건 잘못된 얘기다. 이런 거고요. 반민중적이다. 그럽니다. 반민중적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민족주의는 진보에 이르지 못한, 그 다음에 이제 반진보적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일제 때 일본하고 싸우면서 민족을 표방을 하되 변질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일제가 타협하는. 그걸 우리가 민족 개량주의라고 불러요.
민족 개량주의. 그리고 그 민족 개량주의들이 친일 지주들을 기반으로 갖고 있고 결국 친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뭐 거기에도 못 들어가고 동아일보 쪽에 저기고 인춘 김성수 등등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게 오랫동안 생각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주의는 마치 사회주의와 대립되는 것처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철승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어요? 이철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이 반탁 운동을 했던 반공 반탁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정계에 나와서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아주 이 중요한 거물로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이게 이철승이 이제 그 급이었어. 근데 어떻게 몰락했느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박정희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선을 만들어내요. 중도 통합론이라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김영삼은 싸움으로 나가죠. 이렇게 나가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몰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이름을 차지한 것이 우파가 민족주의 이름을 차지한 것이 굉장히 잘한 일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민족주의 탈을 쓸 수 있었다 이거예요.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런 얘기고 그리고 민족주의를 사회주의 계열로부터 분리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반대로 또 뭐냐면은 사회주의 진영에서 민족주의를 편협하게 보는 사람들이 잘못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유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요거 이제 과거의 유물이 아닌 거는 적어도 우리 이 강의를 계속 듣는 사람들 알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아요?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고도화된 제국주의 시대에 삽니다. 제국주의하고 싸우려는데 민족주의가 과거의 유물입니까? 전혀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나와요. 왜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가? 첫째, 서구 문명에 대한 사대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진보 사대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진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사대주의적인 경향이에요. 두 번째, 분단 세력의 기득권 집착. 분단 세력들이 민족주의를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들은 분단화해서 그러니까. 근데 워낙 그런 사람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민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민족주의가 광범하게 되는 걸 싫어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민족주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 통일해야 됩니다. 한민족이 어쩌고 통일해야 됩니다. 뭐 그랬어요. 근데 진짜 통일이 될 것 같거든 막. 남북 대화도 막 이게 되고 점점 여기서도 막 이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또 통일운동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어떻게든지 막아보고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벗어나는 이론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사에 대한 교조적 인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진보 내지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대립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교조적인 인식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반진보적인 거에서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우리 민족을 굉장히 배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악선전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뿌리 깊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귀하로 받아들인 민족입니다. 전혀 배타적이지 않아요. 물론 부분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90년대 정도서부터 2000년 이후 이럴 때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거에서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반성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상담소도 만들고 도와주고 또 같이 하고 이렇게 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 점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들 일부 못된 자본가들이 또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미국에서 인종 문제 나오죠. 그 전에 흑인들한테 그러더니 이제 아시아인들한테 그러는데 어떤 사람의 분석을 보니까 왜 그러느냐.
자, 흑인들은 너무 세서 못 건드린대요, 이제. 흑인들이 일치 단계에서 이러니까. 아시아는 중국 따로, 일본 따로, 한국 따로, 또 뭐 그 기타 따로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중국에 대한 두려움과 중국에 대한 미움이 이 사람들 속에서 굉장히 깊어지는 거야, 지금. 최근에, 그죠? 예,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그러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앞설 수도 있다는 분석도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대결을 막 부추기는데, 뭐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걔네들은 구별하기 힘들거든. 그런 거야, 그지? 자, 그리고 길거리에서 오늘 아침에 선생님 어떤 라디오에서 이제 그 박노자 교수가 이런 얘기하는데 자기가 아는 친구 중에 길거리에서 또는 대중교통에서 야이 재수없는 중국놈아 니네 나라로 가 이런 식의 소리를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 정도로 막 그냥 인종차별과 이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잘못했다 반성해야 된다라는 말까지는 좋은데 우리 길에서 외국인 노동자 두들겨 패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몰상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자꾸 우리 민족만 배타적인 걸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 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민족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과 그것이 왜 그런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민족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영속주의적 관점. 자, 민족은 오랜 공동체 생활 과정을 통해서 생활 문화나 의식 구조면에서 동일성과 일체성이 확보된 집단이다. 이게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오랜 생활을 통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원초주의적 해석이에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민족주의다. 민족은 자연적인 결속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일본의 영속주의적 관점에 이런 원초주의적 관점도 일부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원초주의적 관점은 분리해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게 민족이지 민족이 원래부터 인간의 본능에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근대주의적 해석인데 지금 우리 학자들의 상당수가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거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많아요. 민족이 근대의 산물이다 이겁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것이다. 민족이 민족주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가 민족을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동의 생활권을 형성이 되면서 그게 민족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 이제 유럽에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유럽에. 그런데 유럽도 사실은 그러면 전근대에는 민족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네. 우리 영국은 몇 개의 나라로 원래 몇 개의 민족으로 돼 있죠. 그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렇죠? 웨일스.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열돼 있는 거지. 그치? 분열돼 있는 거를 중에 일부를 이제 영국이 차지하고 있는 거고. 근데 거기서 가장 핵심이고 중심인 잉글랜드인이라는 말이 이미 8세기 때 생겼대요. 8세기면 뭐 전근대도 한참 전이죠. 8세기는 우리나라는 어떤 때예요? 생각나세요? 감기하고 있어요? 고려는 아니지. 고려보다 전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신라가 삼국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전에 우리 통일신라 이렇게 불렀는데 통일신라라는 말은 쓰면 안 돼요. 발해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신라라는 말은 쓰면 안 되고 남북국 시대 때 그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세기 정도에 강력한 중앙집권적 봉건체제가 구축이 되어서 국가 권력이 확립되고 법이 제정되고 이랬었어요. 중세적인 의회 기구도 가동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세기쯤에는 14세기가 바로 14세기 말에 조선이 생깁니다. 1392년 그때 영어가 공용어로 됩니다. 공용어화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 보면은 유럽도 전근대에서부터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치 근대에 와서 된 것처럼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민족은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데, 객관적인 요소, 혈연, 언어, 혈연이 사실 중요해요. 혈연만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지만 혈연이 중요합니다. 거기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로 맺어져 있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이 언어입니다. 언어 굉장히 중요하죠. 민족에서는 같은 언어를 써야 이 같은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가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의 경험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영국 같은 경우에 11세기에 중앙집권적 봉건체제가 구축됐다고 그랬었죠. 같이 큰 나라를 형성해 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민족들 많아요. 쿠르드족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유대 민족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떠돌아다녔죠. 근데도 그들이 묶일 수 있는 것은 종교도 있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옛날에 유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그런 경험입니다. 그 무시 못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구려로, 신라로, 백제로 살았던 그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 같은 지역이어야 되고 뭐 당연하고, 경제도 공동체, 같은 경제 공동체, 문화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민족의 객관적 요소와 더불어서 주관적 요소가 있어요. 귀속의식, 애족사상, 민족주의, 민족정신 등입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는 바로 민족의 주관적 요소인데, 이 둘, 객관적 요소, 주관적 요소를 다 갖출 때 비로소 완벽한 민족이 형성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에서 최소한 1000년 이상을 한 나라로 살았어요. 그죠? 고려 때 이후로는 한 나라로 살았잖아. 하나의 나라로. 그렇죠? 네. 그럼 그 전에 우리가 남북국 시대와 그 전에 또 삼국 시대 때 삼국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거 사실 우리가 그 자료나 이런 게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그때 뭐 이렇게 백제 사람하고 신라 사람하고 서로 대화한 거 녹음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될 텐데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의 민족이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합니다. 확실한 거는 고려 이후고 그 이전. 왜 그러냐? 세 나라가 통역을 쓴 게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그건 뭐 하나의 언어란 얘기죠. 그죠?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는 확실하게 연결되죠. 고구려의 그 왕자가 내려와서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원조가. 그런데 신라하고는 어떠냐라는 건데, 사실 이 사람들이 계속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통일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그지? 미친 놈이 미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걸 추구하는 게 있는 거야. 삼국도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추정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일단 두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가 민족과 민족주의인데, 민족주의 아까 그 주관적 요소입니다. 민족의 그 민족주의에 대해서 한번 보죠. 민족주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민족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입니다. 민족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 여러분들 북에 가봤어요? 가봤죠? 가본 사람들과 안 가본 사람도 있을 텐데, 한민족이라는 생각이 확 들죠. 우선 말이 통하니까, 그지? 말부터 그렇지만,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 연대의식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 민족 수호 의지예요. 민족을 지키겠다는 의지. 그 다음에는 민족의 발전 지향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민족의 이념적 표상으로서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삶에 체화된 의식 구조이며 구체적 생활 모습. 조금 정의가 좀 길죠. 어쨌든 민족이라는 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건데, 다시 앞에 걸 다시 얘기해 보면은 영속주의적 관점. 민족은 뭐 속에서 형성된 거다? 역사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가 머리로 조작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면서 형성해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그것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근대의 모습이 뚜렷한데 우리 같으면 천년전서부터 그랬는데 천년전부터 하나의 나라였는데 그죠? 천년전부터 하나의 나라였고 그때 그거보다 더 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여기서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 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천년전부터 확실한 거야. 그리고 이 외국에서 우리에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귀화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화하게 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현대사를 우리가 민족주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는 우리 민족의 시련기였죠. 자, 이때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민족 개량주의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일본하고 타협을 해서 준비하고 실력을 양성한다는 거 하에서 또는 자치를 얻어서 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이런 민족 개량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반민족적입니다. 반민족적이었어요. 자, 해방과 분단이 됐습니다. 해방과 분단의 우리의 비극은 좌우의 대립이다. 땡! 첫날에 말씀해요. 뭐의 대립이에요? 민족과 반민족의 대립입니다. 이거 확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그죠? 민족과 반민족의 대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민족이 하나 되고 민족이 외세를 몰아내고 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좌서부터 중도 우파까지 쭉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소수의 반민족 세력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열망과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외세를 등에 업고 우리의 민족 세력을 억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단을 결국 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분단은 지리적으로 국토가 양단됐어요. 그렇죠? 정치적 국가가 분립이 됐습니다. 두 개의 나라가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 민족 구성원들 사이의 분열입니다. 아까 민족 구성원 간의 연대의식이 민족주의고 그 다음에 민족의 객관적 요소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민족의 주관적 요소에서 같은 민족 정신이라는 걸 갖는 건데 이들이 분열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갈라짐 중에서 동태적인 분열은 결국 무엇이냐? 바로 민족 구성원 사이의 분열입니다. 이 분열을 우리가 다시 합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통일되기 위해서는 민족 담론이 필요해요. 민족 담론이 필요하다는 것은 민족은 무엇이고 민족주의는 무엇이고 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자꾸 시대에 뒤떨어져 그리고 어째 이렇게 진보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우리의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는 것이다. 이거 생각 분명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현대사는 이에 대한 극복과 억압의 역사였습니다. 네, 지난번에 선생님이 현대사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에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4.19 민주혁명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제를, 그죠? 6.25 전쟁이 끝나고 비참한 동족 상잔이 끝나고 불과 7년 만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과제를 다 제기해 줬어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바로 통일을 위한 운동입니다. 통일을 위한 운동이 바로 1960년부터 4.19 혁명 이후에 특히 1961년에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 땅인 이 땅인데 호도가도 못하느냐라고 하는 구호가 그때 생겨나갑니다. 그리고 민주통일학생연맹이라고 전국의 학생들이 결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 통일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이 꼴은 못 보지 하고 나타난 인간들이 있어요. 바로 군부죠. 근데 그 군부가 바로 누구냐? 친일 군부예요. 친일 군인들입니다. 만주군 했던, 그죠? 박정희서부터 쫙 그래요. 자, 이런 인간들이 4.19를 진압해버립니다. 4.19를 뭉개버려요. 그게 바로 반민족 군부 세력의 반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1960년대 이후에 정통민족주의와 사이비민족주의 및 탈민족 경향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일협정 때 이 군부는 지들이 분명히 친일파 출신들이고 그런데 그리고 얘네들이 딱 쿠데타를 하고 나서 딱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 같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을 딱 죽입니다. 사형을 시켜요. 물론 이제 깡패도 죽이는데 이정재, 이마수 등의 깡패도 죽이는데 그냥 죽입니다. 그리고 최백근 선생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런데도 워낙 열기와 이런 게 민족에 대한 이런 게 우리 민족 속에서 구성원 속에서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 민족주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민족적 민족주의, 민주주의, 민족적 민주주의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이때부터 탈민족 경향, 뭐 민족이 밥 먹여주냐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거는 60년대 이럴 때는 좀 미미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이비 민족주의에 대해서 한일협정 반대 63 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63 세대가 지금까지도 그 진보운동, 민주운동에 기여하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고 이러니까 단순히 집권하려고만 이제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만이 아니라 정권 유지하려고도 물론 강했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바로 민족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유신 체제입니다. 그 유신 체제의 폭압 속에서 부침을 거듭한다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유신 때와 그 다음에 그때 같은 경우에 1975년도에 74년도에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게 나면서 그것에 민청학년 사건이라는 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학생들이 같이 일시에 데모하자 한번 하자 이거거든. 근데 그거를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만들어버려서 막 주동자들 사형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1년 만에 다 나왔어요. 지들도 엉터리니까 한 3,000명을 잡아가가지고. 근데 그 배후 조정을 4.19 때 혁신운동을 했던 사람들, 4.19 때 통일운동을 했던 사람들한테 그 배후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형 선고 내리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형에 처해요. 자, 그 사람들이 누구? 인혁당. 2차 인혁당 사건이야. 그게 바로. 바로 자, 거기서 박정희가 얼마나 잔인무도한 놈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형 당할 때까지 10개월 정도 동안 면회를 한 번도 못해요. 면회를 한 번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바로 대법원에서 딱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사형시켰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시신을 가서 증거를 없애려고, 고문 증거를 없애려고 해갑니다. 그 사람들을 빼돌려요. 그런데 그거를 가족들이 알고 그냥 거기 가서 팍 막는데, 그때 탁 누워가지고 막다가 다리가 치여서 평생 쩔룩거리시는 분이 있어요. 신부님. 문정현 신부님이 바로 문정현.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몸을 던져가지고 막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존경하는 문정현 신부님, 함세웅 신부님 이런 분들이 다 그때 인혁당에 대해서 싸우고, 그때는 김수환 추기관까지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인혁당을 했던 이 분들이 바로 1961년도에 60년 61년도에 혁신계 활동, 바로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사회주의 운동보다 민족주의 운동이 훨씬 더, 물론 둘을 이렇게 두 자르듯이 나눌 수 있는 건 아닌데, 무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훨씬 더 민족주의가 얘네들한테는 예민하고 탄압해야 될 존재였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75년도의 가을에 학생들이 데모를 합니다. 그 데모에서 서울대와 경희대가 연합해서 데모를 하는데, 그 데모에
그 유명한 제목이 뭐였냐면은 민족 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인혁당 문제가 있었죠. 이 긴급조치로 탄압받지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속에서 워낙 탄압이 심하고 그러니까 단절되면서 위 선배들하고 민족에 관한 거는 쑥 빠져요. 주로 이제 박정희의 장기 집권, 그리고 이제 당시에 통일방진, 뭐 원폭모방, YH 무역해서 노동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또 실제로 노동 문제들이 심각해지기 시작을 하고요. 이것이 통일돼서 되지 못하게 박정희가 탄압을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젊은 세대인데, 젊은 세대가 좀 나이든 세대가 문제였는데, 이전에는. 그런데 한 40, 50대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한테 좀 안타까운 점도 있을 거예요. 국힘당을 지지하다니, 이게 웬 말이냐. 아무리, 이 정부가 잘못하고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된다. 니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러다 보면 또 꼰대다는 거야, 그지? 그지? 그잖아? 니네가 6.25를 알아? 이런 소리 들었는데, 지금 니네가 60을 알아? 1987을 알아?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결국 뭐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 잘 이어져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제국주의와 거기에 결탁한 적폐 세력들이 노리는 바죠. 단절시키려고 그래, 그런 거 다 알고 이어지고 서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절대로 그들은 가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형식적인 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런 1987년 이후에, 그 이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민족주의나 또는 민족주의에 대한 탈민족주의 경향. 그건 진보하다. 이게 심지어 우리가, 지금 현재 작가회의 같은 경우 이전에 민족문학 작가회의였어요. 거기 내부 논란을 거치는 민족자를 뺐습니다. 민족자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작가회의가 됐어요. 한국 작가회의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족은 그 획일적이고, 민족주의는 획일적이고, 민족주의는 진보하고,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건 굉장한 오해고,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게 민족주의와 그거에 의한 통일 이런 것들이 현실화돼 오니까, 그거에 불안해진 자들이 자꾸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우리의 민주화 운동은 결국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어야 일단은 우리가 민주화 운동의 진전과 민족주의 운동의 일단의 완성이죠.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통일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일은 분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리적인 분단인데, 지리적인 분단이라는 건 뭐 이으면 되는 거고, 같이 붙어 있는데 뭐 갑자기 남이나 북이 어디 붕 떠서 절로 가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건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 국가 분립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우리들의 노력으로 연방제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가 다른 하나한테 일방적으로 강요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민족 구성원들 사이의 분열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민초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이고, 바로 그 통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 2개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시 첫 번째, 봄은이라는 시입니다. 봄은, 신동엽 한번 보세요.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자, 여기서 봄은 뭘까요? 통일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와 상징을 아주 쉽게 했어요. 봄, 통일입니다. 근데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는 뭘까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죠. 뭐 미국에 의해서, 중국에 의해서, 소련에 의해서 오지 않아.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탄다.
바로 우리 내부에서 움튼다 이거죠.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그럼 겨울은 뭐겠어요? 봄이 통일이면 분단. 그렇죠.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어요. 분단은 결코 우리 민족이 원한 게 아니야. 외세가 몰고 온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여러분들 껍데기는 가라에서 쇠붙이 나왔던 거 기억하나 혹시? 네,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그잖아. 자, 왜 쇠붙이라 했을까? 쇠붙이 바로 철조망의 의미가 있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무기죠, 무기. 그래서 군사무기들 이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로 다 녹여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아주 간결하고 쉽게. 결국 뭐예요? 분단은 외부에 의해서 왔지만 봄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쇠붙이들, 껍데기들 다 몰아내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신동엽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가 쓰여지고 50년도 더 지났는데 참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데 근데 또 우리가 이런 거예요. 산에 올라가다가 힘들면 저 꼭대기를 한번 보고 가야 할 곳을 다시 한번 보는 거. 그래도 또 힘들면 돌아보면은 그래도 이만큼 올라왔어. 더 갈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시 통일의 만세를 부르자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3.1 독립만세를 외친 지 101년, 봉오동에서 청살리에서 일본 군대를 괴멸한 지 100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5년, 분단 75년, 만세를 부르자. 분단을 돌파할 통일의 만세를 부르자. 한 손에 촛불, 한 손에 장미꽃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춘천에서, 제주에서, 평양에서, 개성에서, 신의주에서, 원산에서, 함흥에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휴전선에서, 이 땅이 네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 만세를 부르자. 통일의 만세를 부르자. 만세를 부르며 우리 모두 휴전선에 눕자. 3.1 독립 만세 때 2,000명이 죽었다 하니 이제 우리 7,000명만 죽자. 죽어서 분단을 돌파하고 휴전선을 걷어내자. 아니, 4.19 민주혁명으로 돌아가신 영령들이 부마민중항쟁, 5.18 광주민중항쟁으로 산화하신 민주의 혼들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에서 함께 싸운 우리 모두가 하나 되리니 저들이 아무리 막강한 화력이 있어도 총 한 방 쏘지 못하리라. 만세를 부르자. 통일의 만세를 부르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휴전선을 걷어내는 만세를 부르자. 전쟁으로는 통일을 이룰 수 없고 동족상자는 해서도 안 되는 일. 선언문을 협정을 수없이 만들어도 정상끼리 아무리 만나도 정령 이 길만이 통일의 길이고 이 길 외에는 분단을 걷어내는 길이 없으니 한 손에 촛불 한 손에 장미꽃 들고 전국 방방곡곡에 모여 진군하자. 만세를 부르며 통일의 만세를 부르며 휴전선을 걷어내고 분단을 돌파하는 한민족 7천만 민초의 통일 진군을 하자. 만세를 부르자. 분단 돌파의 만세를 부르자.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한 만세를 부르자. 분단 돌파 만세, 조국 통일 만세 만세, 민족 통일 만세 만세 만만세.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선언문, 그 정상회담 이런 거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런 조건을 만드는 거고, 정령 이 길 뭐야? 7천만 민중이
이걸 걷어내는 거는 여기서 자, 삼일운동 때 2천만이 죽었으니까 우리 7천명만 죽자 그랬는데 그때 2천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7천만이니까. 근데 이게 진짜 죽자는 얘기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결국 우리한테 총 한 방 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영령들이 같이 하고 우리 모두 같이 하면 그렇게 해서 바로 이 길만이 통일의 길이다.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민족주의는 현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화가 되지만 또 세계화 속에서 어때요? 민족이란 건 다양한 모습으로 있는데 다 자기 나라 위해서 살아요.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각 나라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중국은 중국대로 종합민족주의 하려고 그러고 미국 같은 데는 뭐 미국 저기가 거기 뭐 민족이란 것도 없지만 뭐 지네 아메리카 최고의 저기로 하려고 그러고 러시아대로 그러고 그럽니다. 그죠? 일본대로 그러고 그래요. 그런데 이 현실에 억누르는 민족과 억눌림을 당하는 민족이 있는데 이 억눌림을 당하는 민족들이 자주적으로 될 수 있을 때 세계가 바로 민족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고 하나가 되는 세계 연방국가 또는 뭐 이런 게 되면서 사회동포가 하나가 될 겁니다. 그 전에 민족에 대한 의식과 자각을 허물려고 하는 것은 억눌린 민족에게는 기만이요 사기입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민족주의 현실이다 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어요.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입니다. 자, 단일 민족인 나라는 여러분들 아는 나라 있어요? 거의 없어요. 예, 미국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민족이라는 게 그렇고 중국 여러 민족이 있죠. 일본도 다른 민족 있는 거 알죠? 소수민족 있는 거. 네, 아이누족 있죠.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일본족하고는 다른 족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정도 규모 되는 나라에서 선생님이 알기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나름대로의 역사인데 그렇다 해서 여기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국뽕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최고고 뭐 우리나라가 중국 대륙은 원래 우리나라 거였고 뭐 이런 황당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의 자랑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절대로 배타적인 게 아니고 오히려 배타적이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귀화인들을 융화시켜낸 겁니다. 네, 그걸 잘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민족의 희원과 전기 등 역사적 관점, 바로 그게 아까 영속주의적 관점 같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것이다. 이런 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거고요. 유럽의 특수성, 근대민족주의, 이거를 전 세계에 보편화시키면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랍 같은데요. 아랍 같은 데는 오히려 반대로 다 같이 하나의 민족이 거기도 또 그걸 또 민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인위적으로 잘라놓은 게 누구예요? 바로 제국주의들이죠. 그죠? 제국주의가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에 혼혈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완전히 되겠죠. 근데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민족으로 하자. 그게 이제 이 볼리바르 혁명 같은 거 옛날에 누구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같은 사람이 그 주장하고 그 이전에 볼리바리안 한 것도 그런 거죠.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되게 양상이 달라요. 그거를 유럽의 근대민족주의론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의 현대사가 뭐냐? 바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과 이에 대한 억압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운동이 이에 대한 억압을 눌러 이겨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은 그러한 인식을 확고하게 가져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의 길, 바로 남북 민초가 하나 되어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휴전선을 걷어내는, 그렇게 해서 외국 군대 다 쓸모없어서 가버리게 되는
이렇게 되면서 우리끼리 우리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군대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자, 질문합시다. 유신의 독재 정권이 그 민족주의 세력에 대한 거를 탄압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통일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예. 거였나요? 그런 이유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됐잖아요. 이 분단을 좋아하는 사람들, 분단으로 이득을 보는 세력이고, 그건 바로 친일파고 친미파예요. 그들이지. 그치? 그러나 워낙 우리 국민들이 그런 민족 구성원들이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하니까 통일을 바라고 이러니까 뭐 그들도 그냥 우리에서 오는 통일 이러는 거야. 막 그런 말 해도 별로 상관없어. 막 우리 민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거 보니까 막 밑에서 그런 기운이 일어나고 운동도 일어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민주화 운동이 좀 약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탄압했고 4.19 이후에 그 다음에 인혁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잡아 죽였지 그냥. 그런데 그 이후에 80년대에 그게 계속 나기 시작을 하더니 뭐 그냥 형성이 되면서 일단 군사독재 정권은 일단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 6.15 선언 등등 이렇게 정상회담 하면서 점점 그게 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민족 그건 낡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야 니네들 북한에 동독 서독하고 동독 얼마나 퍼줘야 되는데 너 있는 거 북한 애들 주면서 그렇게 살래?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걸로 막 선동하고 부추기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민족은 지금 시대에는 민족이 필요 없다.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다. 그니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유럽에서 그거를 자꾸 주장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결국은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일이 되면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이 서야 통일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 없어 그런 게 그럼 왜 통일해 도대체? 그죠? 그래서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통일을 해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고 또 그 정도 규모가 되는 7, 8천만이 돼야 이게 된다라는 얘기 그 말 자체는 뭐 틀리지 않은 말이고 그런 말을 우리가 해도 되지만 그런 말을 다른 사람한테 좀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전제는 우리는 통일해야만 될 민족이에요. 통일해야만 될 민족이 갈라져 살 때는 역사가 왜곡되어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양쪽에 다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게 옛날에 군사독재 적폐 세력들 그들은 바로 친일파 친미파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네. 75년 가을 이후에 이제 뭐 학생들의 투쟁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통일에 대한 의제가 다른 의제들에 의해서 조금 중요도가 좀 낮아지게 됐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이런 이제 의제들이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제의 집중도 중요성이 막 상승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또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봐요. 그 아까 얘기한 그 75년 가을에 있었던 시위에서 통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아주 소소하게 나오긴 해도 대부분은 사라져요. 근데 그거는 다른 이슈가 중요해서 묻힌다기보다 탄압이 너무 극심하니까 이런 건데 그리고 그게 80년대 초까지 이제 갑니다. 근데 이제 80년에 가서 광주 민주항쟁 이후로 이제 미국에 대한 책임,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미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걸로 이제 학원과 시위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84년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통일 문제가 이제 같이
점점 얘기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민주화가 된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문익환 목사님의 방법, 임수경 학생의 방법, 이런 걸로 이제 그 분단의 장벽을 돌파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이제 하죠. 그런 걸로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데 여기서 민족이라는 것이 진보하다, 또는 민족이라는 것이 반진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은 운동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은 탄압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거 굉장히 경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적폐투쟁과 민주주의와 이런 모든 것의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귀결은 바로 우리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고, 그래야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바꾸는 것에 우리 현재의 중요한 목표, 모아지는 목표점은 분단 극복 통일이라고 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인식을 이제 우선 일단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이들은 그 인식이 확고해야 되고, 거기에 연관되는 투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하면 오해하면 안 돼요. 맨날 통일만 얘기해요. 통일만. 이러면 안 되죠. 우리의 많은 투쟁과 그거를 결합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저는 이데올로기적인 공격 이런 걸로 좀 생각해요. 방금 계속 이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족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은 진부한 거고, 뭐 예전 뭐 스탈린 얘기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전 세계 국제주의적이고 뭐 적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지 민족이라는 걸 하게 되면 다 이제 파편화되고 하게 돼서 되게 많이 진부하고 이제 예전 사상이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좀 진보적인 사조인 양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러한 분단을 유지하고 혹은 이제 미를 위시로 한 이런 제국주의 세력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그걸 좀 주입시키려는 거. 이 강의가 왜 1강, 2강, 3강 이렇게 해서 이어져 가느냐를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통일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뭐냐면은 분단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된 건데, 그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계에 산다 그랬어요? 자본주의. 바로 제국주의에 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를 못 살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이거를 넘어서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막아놓은 분단을 우리가 돌파해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도 그러면은 민족이라는 게 필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그 진보를 얘기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명확하게 하려고 해보죠. 뭐냐면은, 자,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세상을 바꾸려는 건 세상을 진보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한 거에서 중요한 우리의 무기가 뭐냐?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죠. 민주주의가 확대돼 나가면 민주주의가 체제의 문제가 있고 또 권리의 문제가 있다 했죠. 일반 민주주의가 확대돼 나가면 그거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바로 민초들에게는. 그런데 그 진보를 이루는 거에, 아까 민족주의는 현실이다 그랬어요. 그걸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주체는 누구냐? 민족입니다. 그 주체를 갈라놨어요. 진보를 못하게. 그거 돌파해야죠. 그래서 갈라지는 게 하나가 돼야죠. 그래서 또 필요한 건데, 여기서 우리를 자꾸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무장해제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민족 진보한 거야. 그러니까 자, 수구 세력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양쪽 다 민족을 해체시키려고 그래요. 이념적으로 조금 다른데 결국은 다 그거예요. 결국은 그게 다 우리를 막아서는 길입니다. 수구 세력들은 그러죠. 야, 뭐 니들 북한 애들하고 같이 살래?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게 계속 전체주의고 우리를 뭐 저기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보적인 저기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 뭐야? 바로 유럽처럼 해야 돼. 그 사람들은 반제국주의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를 간과하는 거예요. 전제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금 순서로 예, 우리 공부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아셔야 될 겁니다. 네. 강의 전문가가 수고가 되셨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